그러고 계신 분이 90%예요. 그게 필패의 전략이거든요. 계좌가 깡통이 나 분들 에 딱 붙어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잃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사실 박세익 대표님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이제 별칭을 얻으셨는데 많이 또 예측을 또 하십니다. 투자자문사 대표로서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어떤 그 예측을 하실 때 좀 부담되진 않으세요? 저랑 굉장히 친한 동생이 있는데요. 네. 펀드 매니저 하는 동생이었고 그 동생이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도 했고요. 고유 운용부터 해서 굉장히 탁월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 공인회계사 네. 공인회계사 출신인데 우리 업계로 와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근데 그 후배가 저한테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형, 아니 그렇게 방송 나가서 얘기한 게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 뒷감당 어떡하려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 친구분들한테나 선후배가 주식 뭐 좋아해서 추천을 해줬다가 네네네. 잘 되면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네가 해준 걸로 뭐 수익 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원망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가 그때 얘기한 것 때문에 그게 어떤 코스닥 사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우리 회사 주식을 막 얘기를 해줬을 때 잘 될 때는 아무도 전화를 안 한대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 회사 주주가 되어 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대요. 아, 내가 사실 네 저 송년회 때 너가 얘기해서 니네 회사 주식 샀는데 아 지금 마이너스 30%야. 떨어지면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아니 형 방송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뒷감당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누구야. 그래도 우리 프로잖아.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가 18 치는 선수가 어디 있어. 100% 타격은 없다. 네, 4말인데 4할 치면 전설이잖아요. 네. 주식도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뭐 주식 10개 중에 3개, 4개 맞추면 안 되겠지만 이제 6개, 7개를 맞추고 나머지 3개, 4개든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저 책에도 써놨지만요. 이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았을 때 많이 벌고 틀렸을 때는 적게 터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 우리가 맞았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엄청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한 내용을 가감없이 방송에서도 얘기해주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이번에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네. 어메이징한 실적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실적이 320, 330조, 내년에는 480조, 뭐 내년에 480조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높게 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 뭐 하이닉스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500조거든요 올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반도체에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1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나 뭐 케이팝 뭐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니 왜 우리는 그동안에 금융이 이렇게 후진국 수준이었었지. 그런 거 보면 우리 전체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도 저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 너무 투자를 투기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증권 방송에서도 너무 그렇죠. 투기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투기판에서 주식하듯이 그런 그렇죠. 선입관도 많았고 실제 그게 현실이었고요. 네, 그런 걸 한번 극복해보자는 차원에서 맞든 틀리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프로 전문 투자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나와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고 틀렸을 때는 그 투자자분도 이제 아실 거라는 거죠. 저 사람이 뭘 잘하고 저 사람의 예측력은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분별해서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일반 투자자보다는 맞을 확률이 높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악플 볼 때마다 뭐 이 악플을 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잘하려고 했는데 틀린 거니까. 네네네. 잘하려고 했는데 틀렸다고 지적당하면 그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표님도 댓글을 보시는군요. 보죠. 사실 피터 린치가 한 말이 있죠. 10번 중에 6번만 맞히면 끝내주는 투자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또 전문가들이란 10번 중에 6번 맞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프로야구에서도요. 60%의 승률이면 리그 1등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 프로야구 팀이 10개 60%대의 승률이면 1등이네요. 예. 정규리그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았을 때 얼마나 크게 버느냐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 이게 또 핵심이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뭐 전쟁도 그렇고 뭔가 시장에는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크죠. 그 앞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94년 8월에 이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33년 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큰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위기가 기회라는 겁니다. 네. 왜 위기가 기회라는 거 알게 됐냐면요.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큰 위기가 우리나라 국가부도의 사태가 있었던 1997년 IMF였었죠. 네. 그리고 98년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당시에 대동은행, 평화은행, 동아은행 많이 없어졌어요. 예. 오죽하면 저희 때 가장 취직하고 싶은 1순위가 장기신용은행, 그리고 리스사, 그리고 종금사 예. 다 망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국가 부도의 사태였고 최고의 위기였는데 그때 에셋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이 돈을 버셨고 네. 그때 박현주 회장님이 미래세 투자 자문을 세우셔가지고 돈을 버셨고 지나고 보니까 위기가 기회였었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9.12 테러 있었죠. 그리고 2003년에는 코로나 사스가 홍콩발 사스도 있었죠. 네. 뭐 많습니다. 북한의 NPT 탈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오는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그런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 위기가 엄청난 기회구나.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 때 정말 두려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 두려웠을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런 경우에 페드가 금리를 낮추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하며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에 3,000포인트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 우리는 개인 투자자 다 같이 왜 기회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우량한 자산의 가격이 너무 형편없이 박앤세일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바로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그 이 무거운 닉네임도 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또 이란 전쟁, 이란 전쟁 있잖아요. 제가 네. 그 YTN이나 KBS 뉴스를 보잖아요. 네. 엄청 무서워요. 빨간 자막에다가 막. 네, 빨간 자막에다가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엄청 무서운데 항상 이 무서울 때가 또 우량 자산의 가격이 싸지니까 또 이게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투자를 하실 때 위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라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네. 그 한 가운데 있을 땐 또 그냥 또 무섭기만 하죠. 또 당장은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물가가 또 많이 오를 것이다. 네. 그런 염려. 그러면 또 이제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또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 걱정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면 주식 시장에서 분명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 소비재, 최근에는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 주가마저도 빠지고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원가 부담. 그리고 경기 소비재나 자유 소비재에 해당되는 거,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번 주말에 그 기름을 넣었거든요. 네. 기름 넣었는데 12만 원 했는데도
가득 넣었을 때. 가득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 네, 우리가 1,600원대 넣는 거라 아이고. 지금 1,880원대 넣는 거라 가득 안 들어가고 그러면 가득 넣으려면 만약에 15만 원을 했다 치자고요. 네. 그러면 평소에 10만 원 넣던 게 15만 원 되고 이게 일주일 동안에 한 번 넣는다고 했을 때 한 달에 4번이면 20만 원 정도의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갖고 한 달에 용돈을 쓰는데 기름 넣는 비용으로 2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럼 뭔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다른 소비를 줄여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소비재 주가가 못 올라가고 계세요. 반면에 그 반도체 되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면 반도체는 이번 이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지금 3년 동안에 이 반도체는 AI 인프라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빅테크들이 돈 빌려서 막 지금 지르고 네. 있는데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을까? 이란 전쟁 때문에 구글의 CEO가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AI 투자하는 거 좀 줄이자? 안 그러겠죠. 아무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있을 거예요. 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두바이에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불안하네. 이란이 언제든지 공격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는 그거 중동 안 되겠어. 한국에다가 투자해야 되겠어.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란 전쟁 때문에 AI 투자가 멈출까? 중국도 최근에 AI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중국 기업 알리바바가 이란 전쟁 때문에 투자를 멈출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상대적으로 지금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500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5개월 이평선에 위에 있고요. 나머지 다우, S&P 500, 나스닥은 5개월 이평 밑에 있어요. 그럼 왜 필반 지수만 5개월 이평 위에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반도체 이란 지수만. 전쟁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전쟁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그 영향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영향을 안 받는다며, 그죠? 안 받는다며 그게 하나의 이제 투자의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실제라는 건 기업 실적에 네. 영향이 없다면. 그래서 이 책에서도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에서도 인플레이션은 핵심 우량 자산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쓰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원칙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평생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한 5%라고 했을 때 옛날 1980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뭐 재형저축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보면 15%, 18% 이렇게 줬어요. 당신. 네. 예, 당시에는. 그러면 15%씩 우리가 복리로 계산을 하면 15%씩 하면 1억이 딱 5년 지나면 2억이 되고요. 또 5년 지나면 2억이 4억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뭔 골치 아프게 주식을 해요. 그냥 재형저축이든 15%짜리 투자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근데 최근에도 제가 은행 특판 예금 이런 거 보거든요. 네. 예. 3.3%. 네, 연간 3.3% 이러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웬만한 가격이 또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3.3% 받아서 저거 어떡하려고? 인플레이션도 했지 못하는 수익률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중동 사태가 끝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안 오나?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도 그렇고 그 통화주의론자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디플레이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더니 뭐가 안 맞아요. 네네네. 아니 코로나 때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산 주식 가격은 폭등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플레이션 현상은 화폐에 의한 마니터리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보면 다 페드가 뭔가 위기의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푸는 겁니다 하면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직후 2008년에도 그랬고요. 돈을 풀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는데 제가 인플레이션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돈을 풀었다 해서 당장 그게 아니라 처음에 쓰나미 오기 전에 뭐가 쑥 빠지죠. 빠져나가죠. 예.
물이 싹 빠지는 데 했다가 쓰나미가 다시 오잖아요. 올려. 그게 너무나 비슷해요. 경제 위기가 오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자산 가격이 확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주가도 폭락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엄청난 자산 가격 폭등이 오죠. 집값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보세요. 뭐 부채가 5경이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갚겠어요? 갚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계속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렇죠. 채무자랑 채권자랑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 보면 결국은 돈 빌린 사람이 내가 500만 원 빌렸는데 10년 뒤에 이 대표님한테 10년 뒤에 제가 500만 원 갚을게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10년 뒤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럼 부채 가치가 낮아지죠. 네, 부채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적절하게 계속 돈을 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로 나가는 그 이자보다 실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질 부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절대 규모로는 5경? 야, 이거 미국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 가계부채를 이렇게 해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위인일 수가 있는데 그 자산이 우리가 어떤 자산으로 해지를 해야 되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양복 만드는 회사 다니셨거든요. 네. 네, 우리가 30년 전에 중매 잘해주면 양복 한 벌. 그죠, 그죠. 네, 저도 25년 전에 제 친구 중매 잘해줘가지고 양복 한 벌. 그런데 그때도 30만 원인데 얼마 전에 아울렛 가서 양복 샀거든요. 네. 28만 5천 원이에요. 아니 30년 전에도 30만 원이고 40년 전에 30만 원인데 지금도 28만 5천 원. 그래서 저희 아버지 다니는 회사도 92년도인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사면 안 돼요. 근데 제일 부러운 거 뭐 샤넬백 그런 거는 뭐 1년에 뭐 2번, 3번씩 가격 올린다면서요. 그래도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뭐 줄 서서 산다면서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는 그렇게 가격을 올려도 인플레이션 물가보다도 더 이상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는 제품. 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요.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가 보면 거의 또 40%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넷플릭스 말고 예전에는 월트 디즈니에서 또 만든 채널이 있잖아요. 네. 애플 TV도 있고 뭐 한데 네. 넷플릭스가 약간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넷플릭스 구독료 올려요. 올려도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구독자가 안 주네.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말고 대안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량자산의 기준은 뭔가? 대체 불가. 요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 불가고 그리고 왜 대체 불가냐면 쇼티지. 헬륨이 쇼티지다. 뭐 요소수가 또 쇼티지 된다. 공급 부족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HBM이 쇼티지, 공급 부족.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항상 부족한 걸 사야 돼요. 그게 양복, 아무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다 만들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생산기지가 많이 넘어갔고. 예. 그래서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고 노동 집약적이고 마진이 안 나오는 그런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기업 수가 너무 작고 그 기업 아니면 우리가 다른 대체 상품이 없고 그런 기업이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한 우량 기업이다.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평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 물가 상승을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핵심 우량 기업에 의한 투자로 우리가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제 자산의 가치도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자산. 그걸 이제 핵심 우량 자산으로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라는 질문부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시장 흐름을 읽는 눈부터 갖춰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책에서 제가 그동안에 봤던 영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관상이거든요. 관상. 네. 송강호 씨.
그 최근에 이정재 왕과 사는 남자 그 내용이 이제 수양대군 이야기로 이어지다 보니까 관상까지도 이제 관심들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쵸. 예전 영화. 왕사남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똑같잖아요. 예. 거기서 그 수양대군의 관상하고 뭐 이런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송강호 씨가 거기서 자경이라는 관상쟁이로 나오는데 아들을 잃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사람의 얼굴의 관상만 봤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소라는 그런 한탄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주식하고 너무나 똑같다. 보통 우리가 주식으로 왜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부자가 못된 분, 주식으로 좀 계좌가 깡통이 난 분들 보면 잡주를 안 했는데도 그런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딱 그 말이 맞아요.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 네. 네, 이 부분인데 또 다른 한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서 춘천 가는 경춘선이 뚫렸잖아요. 예. 그 전에는 우리가 뭐 6번 국도니 뭐 해가지고 오래 걸렸는데. 국도로 다녔잖아요. 예. 그 국도에 있는 주유소가 경춘선이 뚫리면서 몇 개가 망한 걸 봤어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걸 좀 더 세련된 용어로 얘기하면 패러다임 변화인 거죠. 패러다임 변화로 없어진 게 브라운관 TV,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LCD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지만 LED로 넘어가고 그죠. 요즘 자동차 회사가 보면 PER이 다 낮아요. 보면 글로벌하게. 그렇죠. 도요타가 한 11배 받고 GM, 포드나 현대, 기아차도 PER이 왜 이래 낮아 이러거든요. 그게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가 되면 자율주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직 분들이, 노동자들이 했던 걸 그냥 다 로봇으로 바꿔.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으로 바꿔.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거기서 어떤 기업이 소위 말해서 파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파괴가 되는 기업하고 파괴하는 기업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파괴하는 기업을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디스럽터라고 하죠. 네. 파괴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분명히 이 회사 좋았는데 근데 왜 안 올라가지? 그게 한 예를 들면 백화점이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백화점 주가가 올라가고 저는 뭐 상당 부분 관광객 3천만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백화점도 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 네. 그 전에 보면 이 백화점이 온라인 전자상거래라는 큰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외통수 저는 우리가 장기를 투자 보면 외통수가 있잖아요. 네. 뭐 체스로 따지면 체크메이트. 그게 저는 실감을 한 게 저희 아들이 축구 선수 했었잖아요. 예. 아들 축구화 사주러 백화점을 갔었거든요. 네. 신어보고 다 했어요. 다 하고 딱 저거 하려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여기서 사지 말고 나가서 온라인으로 사면 이거 21만 원인데 17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다 신어보고 했는데 아빠 나가서 근데 사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백화점 주식에 투자를 안 했어요. 이게 온라인 전자상거래 때문에 백화점이 외통수에 빠지겠구나. 근데 리뉴얼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후져 보이면 서울에도 백화점 없어진 백화점이 몇 개 있어요. 또 강남에 노후해지면 있는데도. 사람들이 또 잘 안 가죠. 예. 예. 그래서 노후화되면 안 가고. 근데 리뉴얼해가 시설 투자했더니 와서 아이 쇼핑만 하고 밑에 10분간 가서 먹기만 하고 그러고 온라인으로 주문. 그러니까 이런 게 시대의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어떤 큰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이제 파도를 만드는 건데 그 바람에 해당되는 게 저는 매일 아침 저희가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을 분석을 하거든요. 큰 바람은 우리나라에서만 부는 바람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차차 속에
태풍 이럴 수가 있는데 정말 이 큰 바람은 미국이나 중국 이 G2 국가에서 분명히 감지가 돼요. 예. 그 감지가 되는 게 최근에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바람이었고 20년 전에는요. 2008년 8월 8일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거의 5년 동안 중국 정부가 소위 말하는 진짜 오프라인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도로, 교량 이거 만든다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했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 굴삭기부터 철강, 화학 다 주가가 엄청 올라갔죠. 팔렸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거기서 20년 전을 내려가 보면 84년, 85년, 86, 87, 88 그때도 우리나라가 5년 연속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삼저 호황 시대. 예. 그래서 삼저 호황 시대였기 때문에 나무를 보는 것보다 나무를 보다가 나 30% 먹었네 해서 팔았더니 주가가 100에서 1000 갔어요. 지수가. 100에서 1000 가는데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 주식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 그런 시장을 보는 눈이 연습. 중요하다. 사실 그것도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그냥 나뭇가지 흔들리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이제 보려는 그 습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요즘에는 뭐 유튜브 채널들도 정말 많아졌고 여러 플랫폼들 매체들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또 노이즈가 되기도 해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그걸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네.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막 참고서를 이것저것 보진 않아요. 그냥 제일 좋은 책 하나를 갖다가 한 10번 보잖아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네,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뭐 성문 기본 영어 이렇게 들고 왔더니 자기는 성문 기초 영어만 10번 봤다는 거예요. 성문 기초 영어만 10번 보고 성문 기본 영어 안 봤대요. 근데 그 성문 기초 영어에 있는 내용을 달달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의 어떤 코어 중심을 잡아주는 한 참고서를 좋은 참고서를 달달 외우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문제만 푸는 거 있잖아요. 예. 문제만 풀고 뭐 모르겠네 답 보고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풀고 답만 보고 실력이 안 쌓여요. 그래서 주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방송을 이제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 방송이 정말 나한테는 또 내 적성에 맞고 안 맞고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적성에 맞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분이나 그 채널이 이 채널이 상당히 좀 진실성이 있고 또 도움이 된다 하면 좀 추리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 KBS의 성공 예고감 아니겠습니까? 좋은 방송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출연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내가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채널과 스승을 좀 정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그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 네. 네. 그다음에 바람의 아들의 아들. 예. 네, 아들의 아들이니까 바람의 손자잖아요. 이종범 선수랑 예전에 뭐 이대호 선수나 딱 보면 스타일이 달라요. 야구 선수마다 다 야구 다르죠.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네. 와, 나도 이정우 선수처럼 하고 싶어. 나도 이대호 선수처럼 하고 싶어. 나도 손흥민,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네. 손흥민.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다리를 갖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번 못 하는 거죠. 네. 빠른 주력이 없는데 뭐 어떻게 7번을 해요. 보기는 멋있지만. 그래서 나한테 분명히 내 적성을 아셔야 되고요. 그런 내 적성에 맞게 투자로 성공하신 분이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멘토를 정하셔가지고 그분만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매번 지금 조방원이에요? 지금 반도체예요? 지금은
2차 전지예요? 매번 그거 따라만 쫓아하더라고. 다닌다면. 그게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아, 문제만 푸고 틀리고 다 보고 지나간 거 다 보고 아 내가 여기서 샀어야 되네. 2번 찍었어야 되네. 네, 그래가지고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다면 기출 문제 풀이를 아무리 한들 도움이 안 된다라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업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기업 분석에서 좀 어려워들 하세요. 회사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좀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기업 분석이라는 거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도 하시고 네.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도 기업 분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는 우리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지금 당장 삼성전자 이 가격에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 고민이 그것도 되고. 어렵잖아요. 네. 당장 이번에 57조 나왔는데 다음 분기 뭐 70조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20만 원이 사는 게 맞아 파는 게 맞아 어렵죠, 그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어려워요. 기본적 분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비중이 8대2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8과 2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까지 그걸 제대로 정말 하는 사람이 저희 업계에서도 탑 오브 탑을 한다라고는 보는데요. 일반인 투자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거는 힘들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나? 그거는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쉬운 방법이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네.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회사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한다고 그러죠. 네.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 얼마 전까지 애플, 과거에 30년 전,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그 기업을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 된 게 2012년 정도고 워런 버핏이 한 2016년부터 사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얼마 전까지 애플 주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였잖아요. 네. 바뀐 적 없어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 왜 시장은 삼성전자한테 이런 시가총액 이 가격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 시가총액 1등이라는 그거는 굉장한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네. 결과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 다 모든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만들어낸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 부분이 다 어렵더라도 쉽게 주식으로 투자해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1등 기업만 하는 거예요. 1등 기업만 하면 애플 가 손해 안 났죠. 삼성전자가 손해 안 났잖아요. 단지 이 변동성에 그렇죠. 주식이라는 이 변동성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높을 때 샀다가 떨어지면 밑에서 손절해야 되나요? 뭐 해가 밑에서 여기서 손절하고 또 다른 고점 주식 옮겨 타고 네. 그래서 손해가 나는 거지만 1등 기업 꼭 시가총액 1등이 아니라 그 산업 내에 1등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우량 기업인 거거든요. 그 핵심 우량 기업을 하면 인플레이션도 해지가 되고 주식 투자로 저는 연평균 10% 이상 수익은 늘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 우위가 확인된 기업, 네. 1등 기업. 물론 이제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계절의 변화, 앞에서 이제 바람의 변화 같이 또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잘 골라서 어느 순간 수익을 잘 내더라도 그 수익을 또 지키지 못하고 또 까먹는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예금 적금을 하잖아요. 예. 예금이 3% 특판, 네. 3.3 특판을 했어요. 네. 근데 이란 전쟁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5% 가느냐? 안 가잖아요. 아니죠. 예. 그거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fixed income이라고 해요. 고정 금리라는 네. 거죠. 그런데 주식은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코스피나 S&P 500을 계속 투자했잖아요. 5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연평균 13% 정도 나와요. 와, 아니
예금 특판 3.3인데 S&P 500 ETF만 그리고 코덱스 200이라는 ETF만 투자해서도 연평균 13% 나왔어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 변동성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보면 변동성이라서 어떨 때는 우리가 연평균이 아니라 작년에 70%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좀 코스피 자체가 75%. 네. 그러면 우리가 계좌에 종목도 내가 이거 300% 먹었었는데 이거 내가 그때 고점에서 못 팔고 지금 200%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고점이 내 본전이다 생각하니까. 네네네.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변동성이고 내 계좌에 찍히는 평가 수익이 왔다 갔다 한 거지. 그게 나의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물론 아쉬움은 남으시겠지만 주식 투자가 이 변동성에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되죠. 우연히 내가 이번에 돈이 필요해서 애 학비 내야 되는데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전자 팔아야 되네 해서 팔았는데 최고점에 팔았네. 우연히. 네, 우연히 그럴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이 정도 주식에 투자하면 워런 버핏이 네. 애플 주식을 꽤 오래 가져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제가 사실 21년 고점에 팔았어야 되고 22년도 10월 달에 다시 저점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좀 더 비싸지고 한 거는 나의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면에 이제 진짜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먹었다가 다 토해냈어. 네. 다 토해내는 거. 그게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봤는데 다 토해내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지킬 수 있을까? 그 기업만의 문제 때문에. 네, 그 기업만의 문제로 수익을 다 까먹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익은 계속 나고 있는데 주가 왜 떨어지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 영업이익률이 60일에서 6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더 위로 치고 가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6개월째 횡보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네. 영업이익률이 7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가가 제가 15만 원, 20만 원에 팔았더니 이게 100만 원 갔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쳐다보고 있어서 아직은 팔면 안 되겠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도체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다음 분기 내년에는 더 이익 더 나온다는데요. 하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그 개념을 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미분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네. 그 미분이 이 곡선의 한 점의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래서 저는 주식은 미분 값으로 투자하는 거구나. 기울기가 줄면 파는 거고요. 반면에 또 지금 적자 나는 기업 LNF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2차 전지 보면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서 지금 이익도 별로 안 나는데 주가는 왜 올라가?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상황에서 이렇게 적자 폭이 감소해도 주가는 올라가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익의 증감률의 이 기울기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내가 정말 주식을 고점에서는 아니라도 이 떨어지는 어깨에서는 팔고 싶다. 그래서 내가 수익 난 걸 좀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이익률의 증감을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률을 봐라.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성장의 또 기울기. 예, 또 이제 부합을 하기도 하는 그런 속성이 또 있다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선택들을 하세요. 물린 주식은 잘 못 팔아요. 손절을 네. 못 하죠. 그런데 한 10% 수익만 나면은 얼른 이거 팔아서 내 거 뭔가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이런 심리들도 또 많이
반복이 되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막 물타기를 하다가 물린 종목의 비중이 또 제일 많아지죠.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워런 버핏이 피터 린치한테 전화를 했어요. 피터 린치의 책을 딱 보고 거기서 꽃을 꺾고 잡초를 키운다. 요 표현을 보고 딱 바로 피터 린치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워런 버핏인데 네. 당신 책을 읽다가 요 표현이 너무 너무 좋다.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표현을 좀 인용을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업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써도 되겠느냐. 이런 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워런 버핏이 그 정도로 이게 참 좋은 문구다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꽃이 이만큼 클 건데 요 꽃망울 피었을 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특히나 예. 아예 꽃을 보지도 못하고 자르는 경우가 많고 그 대신 이 수익이 안 나는 잡초에 해당되는 거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잡초는 계속 놔두는 거죠. 오히려 잡초에다가 물타기를 하는 거죠. 잡초에 물을 준다고. 네. 그래서 잡초에다가 물을 주고 꽃은 꺾는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스톱을 5, 60대나 뭐 우리가 보면 고스톱을 치다 보면 뭐 포카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게임의 룰이 그 3점 먹고 스톱하는 거 있잖아요. 3점 먹고 스톱하면 필패의 전략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당장 그 판을 이길 수 있지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여기 피박, 여기 광박이고 나는 광피 다 들고 있어요. 야, 이거 투고 쓰리고 들어가가지고 한 이거 50점, 70점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3점 먹으면 스톱 원칙 때문에 3점에서 스톱 해버리면 이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피박 써가지고 한 30점 나갈 줄 알았는데 3점이네. 그리고 반면에 나는 3점 먹고 스톱인데 다른 사람이 투고 쓰리고 가가지고 나를 30점 70점 이렇게 덤탱이 씌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때는 3점이고 터질 때는 50점 70점으로 터지고 그게 필패의 전략이거든요. 그걸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다 그러고 계신 분이 90%예요. 투자자분들의 90%가 제가 보면 그렇게 빨리 잘라먹고 터진 거는 쥐고 있고 어제 외국계 증권사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을 네. 만났거든요. 네. 똑같아요. 지금 물려 있는 거. 코인 50% 마이너스 난 거. 그대로 안고 있고. 안고 있고. 그동안에 LS 일렉트릭, 어떤 주식, 그런 거 다 너무 빨리 잘라 먹었다는 거죠. 많이 우상향했던 종목들. 네. 우상향했던 종목은 조금 먹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투자에서 큰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세희가 혹시 정보 있냐? 근데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런 실수만 반복하지 않아도 꾸준히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투자하고 꾸준히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가 승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아요. 맞췄을 때 얼마나 많이 버느냐,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 네. 그게 또 그래서 핵심이라는 거죠. 파생이나 주식하는 분들 중에 좀 초보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전무님 제가 10종목 중에 거의 8종목 다 먹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 먹고 나왔는데 지금 요 2종목 크게 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네. 먹을 때 그 크게 터졌다는 그 2종목처럼 먹을 때 2-3종목으로 크게 먹고 터질 때 적게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매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왜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매도가 좀 어렵기는 하죠. 네, 그 사는 것도 그러면 잘 사시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아니 떨어지는 거 물타기 잘 하시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도 주가가 5만 원까지 갈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주분이 670만 명 이랬잖아요. 떨어질 때 잘 사셨잖아요. 근데 그게 잘 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무님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번에 본전되면 저 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본전되면 파시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저희 같은 이제 좀 전문 투자가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52주 신고가를 나는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52주 신고가 바닥에서 비싼데요, 100% 올랐네 하면서 거기서 팔아먹잖아요. 네. 근데 지금 10배 난 주식이 얼마만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 때도 바닥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52주 신고가는 왜 이 주식은 도대체 이 장에서 왜 52주 신고가 나냐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란 전쟁 상황에서 저는 이 와중에 신고가 내는 종목은 뭐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사실은 잘 사지는 못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파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 아니면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고점에서 팔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쓰는 원칙 중에 하나가 PBR이 10배가 넘어가면 내 자본에 비해서 지금 기업의 가치가 내 자본은 10억인데 기업이 100억에 거래되고 있다면 야 앞으로 이 90억을 더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BR이 10배가 넘어가면 거기서는 좀 저는 좀 이익 실현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배율이 10배를 넘어가면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5개월 이평선이 깨지면 파는 겁니다. 5개월 이평선이 깨지면 팔고 5개월 이평선이 유지될 때만은 들고 가고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게 꼭 그게 다 들어맞는다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그리고 나만의 원칙으로서라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 파는 거를 너무 잘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이 박세익 대표님의 신간 책을 네. 바탕으로 같이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직접 이제 쓰시면서 이 구절 하나만큼은 꼭 전달해 드리고 싶다. 그 핵심 구절 하나를 박세익 대표님께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서문인데요. 네. 나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3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쉽고 유익하고 재밌게.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정립해서 적절한 위험 관리와 자기 통제를 통해서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가 있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마음 졸이지 않고 행복한 투자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박세익 대표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네요. 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투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이 박세익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 이제 저는 압니다. 뭐죠? 정말로 쉽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전달을 잘해 주셔서 딱 그 내용대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또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뭐 사실 동학개미의 스승 별칭을 얻으신 게 이제 한 5, 6년 네. 되셨는데 또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 이상 앞으로도 장기간 또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이 원칙 한 가지만을 이제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손흥민 선수나 축구 선수나 뭐 배구 선수, 탁구 선수처럼 프로가 돼야 될 정도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열심히 축구 배워서 프로 선수 되세요? 못하죠. 못하죠. 저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주식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꼭 프로가 아니라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anyone can cook이거든요. 누구나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우리의 내 소중한 자금을 인플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원칙이 워런 버핏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잃지 마라. 네, 잃지 않으려면 잡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등 기업들 보면 애플 알잖아요. 삼성전자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1등 기업에 딱 붙어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잃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공개가 됩니다만 사람들은 또 그거는 안 하죠. 아니에요. 내가 더 작은 주식으로 동전주로 더 빠르게 벌 거야 막 이런 욕심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 주신 그런 잃지 않는 원칙 또 마음에 되새기고 진짜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 제목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라는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